해가 지면 궁궐은 조용해질 것 같지만 어떤 밤의 궁은 더 시끄럽습니다. 일을 끝내지 못한 목소리, 결정을 기다리는 시선, 그리고 임금의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는 말들. 그런 밤이면 세종은 자주 궁을 나와 한 집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께서 우애가 지극히 돋아와서 늘 그 집에 거둥하여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마침내 저녁이 되어서야 파하곤 하였다라고 합니다. 관찰자는 묻게 됩니다. 왕이 왜 밤을 궁이 아닌 형의 집에서 보냈을까? 문이 열리고 등불이 새어나옵니다. 수행은 물러섭니다. 왕의 걸음이 방 안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만큼은 왕이 잠깐 내려옵니다. 세종이 낮게 말합니다. 형님, 오늘은 그냥 잠깐만 앉아있고 싶어서요. 집주인이 대답합니다. 전하, 들어오시죠. 바람찹니다. 세종이 고개를 흔듭니다. 여기서는 전하 말고요. 효령이 아주 짧게 웃습니다. 그럼 동생으로 계세요. 실록은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내용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대신 길이만 적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파했다고요. 왕이 누군가와 밤을 끝까지 보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상대는 효령대군 이보, 태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40을 넘기기 힘들었던 그 옛날, 무려 91의 나이까지 천수를 누리며 조선의 아침을 가장 오래도록 지켜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태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성군 세종의 형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양녕대군의 아우였던 사람, 바로 효령대군 이보입니다. 그는 왕이 될 수도 있었고 권력의 중심에서 세상을 호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그 화려한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피바람이 부는 궁궐의 암투 대신 그는 산사의 고요함과 책장 넘기는 소리를 택했지요. 어찌 보면 패배자의 은둔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간 91년의 세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온 40대, 50대, 그리고 6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더 채우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인생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문득 자문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행복한가? 내가 쥐고 있는 이 욕망들이 정말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하고 말이죠. 600년 전 효령대군이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도 이와 같습니다. 권력이라는 독배를 내려놓고도 어떻게 그토록 평온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는지, 왜 그는 모두가 갈망하는 자리를 양보하고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지 말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마음의 허기를 느끼는 당신에게 조선 최고의 장수 아이콘이자 지혜의 스승인 효령대군의 삶은 그 어떤 자기계발서보다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비워냄으로써 비로소 채워졌던 그의 비범한 인생 철학, 이제 그 신비롭고도 따뜻한 지혜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가 전하는 91년의 세월이 오늘을 사는 당신의 지친 어깨를 보듬어주기 바랍니다. 태종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조선 왕실에는 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남 양녕과 차남 효령,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한 명은 왕이 될 자였고 또 한 명은 그를 보필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했죠. 하지만 셋째 충령, 즉 훗날의 세종이 보여준 천재성과 성실함은 이 형제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세자의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그 소리 없는 전쟁터에서 형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맏아들 양녕은 일탈을 선택했습니다. 부왕인 태종의 엄격한 기대와 충령의 압도적인 존재감 사이에서 그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길을 택했죠. 궁궐 담장을 넘고 풍류에 빠지며 마치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니니 나를 놓아달라고 온몸으로 절규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권력의 비정함을 일찍이 깨달은 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차남 효령은 어땠을까요? 효령 또한 적통대군으로서 야심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효령은 본래 왕위에 오르기 위해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보았습니다. 부왕 태종의 눈길이 이미 셋째 충령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효령이 밤을 새워 공부하다 잠시 밖을 보았는데 옆방에서 충령이 읽는 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책장을 덮었다고 합니다. 아, 하늘이 이미 임금을 내셨구나. 그 순간 효령이 느꼈을 허망함과 질투, 그리고 이내 찾아온 서늘한 냉정함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여기서 두 형제의 행보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양령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 거친 바람을 맞았다면 효령은 고요한 산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불교에 기이한 것이지요. 당시 숭유 억불의 나라 조선에서 왕자가 머리를 깎고 불교를 받든다는 것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스스로 멀어지겠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양령의 일탈이 뜨거운 불꽃이었다면 효령의 귀인은 깊고 푸른 호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칼 대신 염주를 잡았고 정적들의 견제 대신 부처의 가르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인자의 위치에서, 그것도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는 아버지와 천재적인 동생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효령만의 처세술이자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왕이 되지 못한 두 형제, 한 명은 파격적인 방랑자로 또 한 명은 경건한 소행자로 남았습니다. 엇갈린 선택이었지만 목적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역사의 폭풍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는 것. 그렇게 효령대군은 왕관 대신 평화를 선택하며 조선 왕실에서 가장 긴 삶을 누리는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가 선택한 부처의 길은 그에게 어떤 삶을 선물했을까요? 이제 그 깊은 속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흥미롭고도 서늘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효령은 정말 왕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 기록은 때로 진실을 말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감추는 가장 완벽한 가면이 되기도 합니다. 태종 이방원. 그는 누구보다 권력의 생리를 잘 알았던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런 태종이 장자인 양령을 패하며 다음 왕제를 골랐을 때 서열상 다음은 당연히 차남인 효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선택은 세 번째 아들 충령이었죠. 실록에 기록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효령은 너무 온화하고 늘 웃기만 하며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효령은 왕실에서 가장 모범적인 왕자였습니다. 양령이 밖을 돌며 방황할 때 효령은 서고를 지키며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무력으로 왕위를 쟁취한 아버지에게 자신은 준비된 유교적 군주임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태종은 그 빈틈없는 모범생의 모습에서 왕의 자질이 아닌 한계를 보았습니다. 피해 숙청을 견디고 왕권을 수호해야 할 자리에 허허실실 웃기만 하는 온화한 아들은 불안한 선택지였던 셈입니다. 양령이 폐위되던 날, 효령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효령은 자신이 세자가 될 줄 알고 내심 기대를 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선이 막내 충령에게 향하는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 거대한 권력의 게임에서 자신이 설 자리는 왕좌가 아니라는 것을요. 여기서 효령의 진짜 위대함 혹은 무서운 생존 본능이 드러납니다. 그는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련이 보이지 않게 완벽히 자신을 지웠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였을까요? 아니면 살기 위한 위장된 평범함이었을까요? 완이 되지 못한 만자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에 아무런 욕심이 없음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효령은 왕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삶을 위해 왕좌를 내려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세종의 가장 든든한 형으로
그리고 조선 왕실의 가장 어른으로 91세라는 기록적인 생을 누렸습니다. 만약 그가 어설픈 야망을 드러냈다면 우리는 세종대왕이라는 성군 뒤에 가려진 또 다른 피해 비극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허허실실 웃음 뒤에 숨겨진 그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왕이 되는 것보다 왕실을 지키는 거대한 뿌리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설계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그를 운 좋게 살아남은 왕자가 아닌 시대를 읽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았던 전략가로 다시 바라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의 정점은 늘 피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조선 초기 왕좌를 둘러싼 형제 간의 칼부림은 피할 수 없는 속령과도 같았죠. 태종의 서슬퍼런 칼날부터 세조의 개유정난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역사는 곧 비극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무려 91라는 천수를 누리며 8명의 왕이 바뀌는 것을 지켜본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의 형 효령대군입니다. 효령이 살았던 시대는 그야말로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군이라 칭송받는 동생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짧은 치세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자 어린 단종의 눈물 위로 수양대군의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친족대를 서로를 고발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아비규환 속에서 대군이라는 신분은 그 자체로 가장 위험한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효령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춤으로써 가장 높은 곳에 머무는 효령만의 천재적인 처세술이었습니다. 효령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스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대군이 불교에 심취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나는 왕권에 아무런 욕심이 없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궁궐에서 종교라는 방패 뒤로 자신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비워냄으로써 적을 만들지 않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의 유연함은 조카의 자리를 찬탈한 세조와의 관계에서 더욱 빈말발을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던 세조였지만 평생을 수행과 자비로 살아온 숙부 효령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령은 세종의 정통성을 비판하며 칼을 세우는 대신 피해 군주였던 세종의 불안한 영혼을 달래주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왕실의 어른으로서 품격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존경을 이끌어낸 것이죠. 효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 앞에서는 휘어지는 버드나무가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세종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자애로운 큰 어른으로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자로 자리하며 왕실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았고 자신을 낮추면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았던 그의 삶. 피바람 부는 역사의 파도 위를 유유히 노져간 조영의 처세술은 단순히 목숨을 구걸한 생존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끝내 승리하는 법을 보여준 진정한 대인의 지혜였습니다. 91의 세월 동안 그가 남긴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세종의 치세는 참으로 찬란했습니다. 허나 그 눈부신 빛 뒤에 묵묵히 자리를 지킨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바로 그의 형, 효령대군 이보였습니다. 완의를 양보하고 산천을 유람하며 불법에 정진했던 효령.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세속과의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생 세종이 성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요. 당시 왕실의 종친들이란 왕권의 위협이 되거나 혹은 그 관세를 믿고 사고를 치기 일쑤인 골칫덩이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효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수많은 종친을 하나로 아우르는 구심적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동생인 세종이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왕실 내부의 크고 작은 자본들을 사전에 잠재우고 질서를 잡았던 것입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라의 기틀을 닦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에도 효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세종이 과중한 업무와 병마로 고통받을 때 형 효령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불교적 사유를 통한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했지요. 비록 유교 국가의 틀 아니었지만 세종이 불교 서적을 간행하고 신앙에 의지하려 할 때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도운 이 역시 효령이었습니다.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 했거늘
효령에게 권력은 다툼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도구였습니다. 내가 앉을 수도 있었던 그 자리를 시기하기보다 그 자리에 앉은 동생이 짊어진 짐의 무게를 먼저 헤아렸던 것입니다. 조선 초기 피바람 불던 왕위 계승의 역사 속에서 효령과 세종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동행은 참으로 이례적이고도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의 정치가 곧 나의 보람이라 여겼던 형의 깊은 속내. 그 성숙한 형제애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성군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무대 위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무대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기둥이었던 효령대군. 그의 그림자 내조는 진정한 리더십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빛나게 함으로써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직히 깨워주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의 엄격한 질서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억불숭유, 즉 불교를 누르고 유교를 숭상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건국 이념이었고 조정의 사대부들에게 불교는 척결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 서슬퍼런 억불 정책의 파고 속에서도 홀로 꼿꼿이 불법의 등불을 밝히며 왕실과 불교 사이에 가교가 된 인물이 바로 세종의 형 효령대군 이부입니다. 효령대군의 행보는 당시 지배층이었던 유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대부들은 입을 모아 불교를 비판하며 효령을 압박했습니다. 왕의 형님이라는 고귀한 신분이었지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효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학자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대대적인 불경 간행을 주도했고 폐허가 되어가던 사찰들을 중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이토록 불교에 매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신앙을 넘어선 일종의 구원이었습니다. 개국 초기의 혼란과 권력투쟁 속에서 희생된 수많은 영혼을 달래고 가뭄과 질병에 시름하는 백성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내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효령에게 불교는 왕실의 안녕을 비는 기복의 수단이자 도탄에 빠진 민심을 보듬는 자비의 통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효령대군이 보여준 놀라운 외교적 역량입니다. 그는 결코 세상과 담을 쌓고 산속으로 숨어버린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철저한 유학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갈등을 조율했습니다. 사대부들이 논리로 불교를 비판할 때 그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권위를 지키면서도 유연한 태도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굽히지 않되 국가의 통치 이념인 유교와 충돌하지 않도록 그 접점을 찾아내는 세련된 외교술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의 이런 뚝심과 지혜가 없었다면 아마 조선 초기의 찬란한 불교 문화 유산들은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불교를 품은 왕자. 효령대군은 종교라는 이름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강인하게 맞서며 왕실의 품격을 지켜낸 진정한 의미의 왕실 외교관이었습니다. 그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낡은 경전이나 사찰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던 자비의 마음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무려 91. 조선 왕실의 평균 수명이 40을 넘기기 힘들던 그 시절, 효령대군은 어떻게 그토록 긴 세월을 건재하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타고난 장수 체질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를 지탱한 것은 육체의 힘보다 견고했던 마음의 근육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눈앞에서 형제들이 왕좌를 두고 칼끝을 겨누고 아버지 태종의 서슬퍼런 숙청이 몰아치던 시기였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사라지는 피바람 부는 궁궐에서 효령대군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독한 스트레스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스리며 조선 최고의 멘탈 관리자가 되었지요. 효령대군의 비결은 의외로 명쾌했습니다. 바로 비움과 채움의 균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거대한 욕망이 자신을 집어삼키려 할 때 과감히 그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미친 척을 했다느니 권력에서 밀려났다느니 수군거렸지만 그는 그 소음들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만의 가치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가 매일같이 실천한 명상과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요동치는 감정을 가라앉히는 깊은 호흡이었고 흐트러지는 평정심을 붙잡는 단단한 밧줄이었습니다. 그는 불교의 경전을 탐독하며 삶의 덧없는 씀을 깨달았고
고요한 산사에서 명상을 하며 마음속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혹은 불안이 엄습할 때 그는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마음의 근육을 키웠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4606 세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의 경쟁, 자녀 교육,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까지. 조선의 정치판 만템이나 치열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멘탈은 매일같이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효령대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진정한 건강은 보약한 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며 평정심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91세까지 현역으로 당당하게 살았던 효령대군이 전하는 시대를 초월한 장수 비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수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남들의 평가라는 소음을 잠시 끄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효령대군이 가졌던 그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태종부터 성종까지 무려 9명의 왕이 보위에 오르고 내리는 그 기나긴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본 이가 있습니다. 바로 왕실의 최고 어른, 효령대군 이보입니다. 그의 91년생에는 그 자체로 조선 초기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세워진 조선이 동생 세종의 손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고 다시 피바람 부는 권력의 소용돌이를 지나 성종의 태평성대에 이르기까지 그는 역사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조카인 세조가 어린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던 그 비극적인 순간 효령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불제자의 길을 걸으며 살생을 멀리했던 그에게 일가 친척이 서로의 가슴에 칼을 겨누는 현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거나 앞장서서 비판하는 대신 깊은 침묵으로 그 고뇌를 감내했습니다. 어쩌면 그 침묵이야말로 왕실의 붕괴를 막고 남은 이들을 지키기 위한 어른으로서의 가장 무거운 책임감이었을 것입니다. 효령은 왕실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직접 챙기며 후대 왕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엄격한 스승으로, 때로는 인자한 할아버지로 그들의 곁을 지켰죠. 그가 수많은 왕을 지켜보며 남긴 기록되지 않은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고독과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 같은 것인지를 몸소 깨달은 자의 깊은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목격한 진정한 리더십은 칼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0평생의 수행과 기다림 끝에 그가 얻은 답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왕실의 산증인으로서 효령대군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 그것은 덧없는 권력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덕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준엄한 물음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역사는 그의 모든 속마음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가 지켜낸 왕실의 평화와 그가 걸어온 인욕의 길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고요히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숱한 왕족들이 명멸해 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다가도 하루아침에 역적의 명예를 쓰고 사라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비정한 생리이지요. 하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유독 태산처럼 우뚝 솟아 조선 후기까지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명문가의 자존심을 지켜온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이씨 효령대군 파입니다. 여러분, 전주이씨 중에서 가장 번성한 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곳 효령대군의 후손들입니다. 단순히 인구수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문과 급제자만 수백 명을 배출했고 대를 이어 영의정과 자의정 등 국정의 중심에 서는 인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형님이라는 화려한 배경만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이 가문만의 특별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효령대군이 후손들에게 남긴 엄격한 가풍에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불교와 학문에 정진하며 몸소 보여준 삶의 철학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겸손과 실력이었습니다. 효령대군은 자녀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했습니다.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오만하지 마라. 권력은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것이나 네 몸에 익힌 학문과 인품은 천년을 가는 법이다. 그는 정치적 풍파가 몰아칠 때마다 후손들에게 처세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세조의 찬탈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속에서도 효령대군은 결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백성을 돌보고 학문을 숭상하는 데 쏟았지요. 후손들 역시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권력의 중심부 근처에 머물되 결코 그 도끼에 물들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력을 싹태 드러내지 않고 필요할 때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효령대군파가 대대로 지켜온 생존의 지혜자, 명문의 자격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보통의 왕족들이 왕권의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숙청당하거나 안일에 빠져 몰락할 때 효령의 후손들은 오히려 유교적 소양을 닦으며 선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문의 이름은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더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감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결국 효령대군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명문가를 만드는 것은 가문의 배경도 움켜진 권력의 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빗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인품과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겸허한 노력입니다. 91세라는 기록적인 장수를 누리며 조선의 기틀이 다져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노대군. 그가 수백 년 뒤에 후손들에게 건네는 마지막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권력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나 그 가문의 품격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 효령대군의 가품은 시대를 넘어 큰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빌딩 숲 사이 기나긴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탑 하나가 있습니다.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 하얀 대리석 위에 새겨진 정교하고도 화려한 조각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차가운 돌 속에 살아 숨쉬는 부처의 세계를 마주하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이 아름다운 탑의 시작점에는 91라는 기록적인 생을 살다간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효령대군 이부입니다. 그의 나이 1흔을 훌쩍 넘긴 만년, 효령은 평생의 소원이었던 원각사 창건과 이 석탑의 건림을 주거합니다.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부귀영화가 부족함 없었을 그가 왜 그토록 이 탑에 정성을 쏟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지나온 격동의 세월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될 수도 있었으나 왕의 길을 걷지 않았던 삶, 형제들의 갈등과 권력의 비정함을 지켜보아야 했던 아픔, 그리고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인연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 모진 세월의 무게와 인간적인 고뇌를 그는 불교라는 귀처에서 묵묵히 사겨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이 석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쌓아 올린 간절한 기도의 결정체였습니다. 석탑의 층층마다 새겨진 부처의 가르침과 보살들의 미소에는 칼바람 부는 정치를 떠나 모든 백성이 고통 없는 극락 정토에서 살기를 바랐던 그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에 자신의 고뇌를 녹여냈고 그 자리에 대신 따스한 평화와 자비를 채워 넣었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왕관 대신 후대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정신적 유산을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세웠던 웅장한 사찰은 사라지고 이제는 탑만이 홀로 남았지만 우리는 이 탑 앞에서 여전히 효령의 진심을 읽습니다. 그것은 증오보다는 용서를, 권력보다는 평화를 선택했던 한 위대한 인간의 뒷모습입니다. 효령대군이 꿈꿨던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탑처럼 정교하면서도 온화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단단한 평화의 나라가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도심의 소음 속에서도 이 탑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건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그의 간절한 평화의 염원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나긴 시간 효령대군 이보의 삶을 함께 따라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생애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조선의 왕자라는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누구나 갈망하는 왕관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 하지만 그는 그 화려한 자리를 뒤로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세간의 눈에는 그저 왕이 되지 못한 비운의 주인공 혹은 양고한 자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91세라는 기록적인 세월을 살아낸 그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1등이 되어야만 의미 있는 삶이라 교육받으며 살아갑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하며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겨야만 나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지요. 하지만 효령대군의 삶은 말합니다. 왕관을 쓰지 않았기에 비로소 보였던 세상이 있었고 권력을 내려놓았기에 비로소 품을 수 있었던 평온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동생 세종의 성군 정치를 묵묵히 응원하며 왕실의 든든한 어른이 되어주었습니다. 불교를 통해 마음의 안식을 찾고 수많은 사람에게 자비와 위로를 전하며
자신만의 인생을 꽃피웠지요. 왕이라는 단 하나의 정점만을 바라보았다면 그의 인생 후반전은 그저 상실감과 원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했기에 조선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평화롭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속도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당신에게 효령의 삶은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꼭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가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효령이 왕관 대신 염주를 쥐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듯 당신 또한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향기를 지닌 채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정상에 오르느냐가 아니라 내려온 뒤에 어떤 풍경을 가슴에 담느냐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91년의 세월을 온전히 자신의 색깔로 재웠던 효령대군처럼 여러분의 삶 또한 누군가와의 비교가 아닌 스스로의 만족과 평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효령대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전과 고증이었습니다.